내 나이 62살에 나는 빚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그 한마디에 다시 시집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늙어서 무슨 청승이냐고, 곱게 혼자 늙다가지 그게 무슨 망령이냐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을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끝내는 사람의 얼굴빛까지 바꿔놓는 무서운 것이더군요.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그 빚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그 긴 병수발 끝에 남은 것은 정 떨어진 자식들과 병원에서 날아온 종이 뭉치들과 영감이 동생을 위해 도장을 찍어준 보증빚뿐이었습니다. 다 합치니 5천만 원. 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이제 와서 나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디 가난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감과 나는 평생 새빵을 전전하다 늙음하게야 겨우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했지요. 남부럽지 않게 살지는 못했어도 서로 따뜻한 밥 한 술 나눠 먹으며 정으로 버텼습니다. 영감은 말수는 적어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 내 손이 거칠어질까봐 모든 일은 늘 먼저 나서서 했지요. 그런 사람이 몇 해를 알아눕더니 나중에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병수발을 들면서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영감이 떠나던 날 나는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앞으로 이 빚을 어찌하나 하는 막막함이었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막다른 곳에 몰리면 슬퍼할 겨를도 사치가 되더군요. 나는 영감의 영정 앞에서 죄스럽게도 돈 걱정을 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수에게는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도 제 식구 건사하느라 허리가 휘는 형편이었고 며느리 눈치는 또 어떻고요. 명절에 한번 얼굴 비추는 것도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그 작은 집 한 칸마저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는 그저 마루에 앉아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되는 아주머니가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종배라는 이였습니다. 나보다 3살 위,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했지요. 작은 건물도 하나 있고 형편이 넉넉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살아준다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겠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남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의 나였다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손을 잡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거절하셨겠습니까? 댓글로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같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처음 박종배라는 사람을 만난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점잖은 양복을 차려입고 말씨도 부드럽고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주더군요. 그 사람은 내 손을 보더니 고생 많이 한 손이라고 이제는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감 떠난 뒤로 누가 나에게 그런 다정한 말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해서 작은 건물 하나 일구었다고, 자식들도 다 키워 내보냈다고, 이제는 적적해서 말동무가 그립다고요. 나는 그 말이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찌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다정함만 보고 나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데려간 친척 아주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2번 오는 게 아니라고, 늙어서 빚 없이 편히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 아주머니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받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자리를 놓아주고 사례를 받는 일이 그분의 살림 미천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나를 위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이 궁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조차 은인으로 보이는 법이더군요. 그날 밤 나는 영감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잘못되어도 너무 나무라지 마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먼저 간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일이 이토록 모진데 떠난 사람이 무얼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 사진 속 영감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나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다시 남자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먼저 떠난 영감에게 미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이 빚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그 숫자를 세던 날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나는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 나이에 남의 집살이를 하러 가느냐고요. 하지만 그 애의 눈빛 속에는 솔직히 말하면 안도하는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미의 빚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도 얼마나 큰 짐을 더는 일이었겠습니까? 나는 그 안도하는 눈빛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지요. 며느리는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어머님 좋으실 대로 하시라 했지만 돌아서는 그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골칫덩어리 시어머니의 빚이 남의 손으로 사라진다니 그 애로서는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나는 그 웃음을 못 본 척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지고 멀리 떠나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더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그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에게 그러겠노라 전하던 날 나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단단한 땅인지 허공인지도 모르면서요. 사람이 절박하면 눈을 감고도 발을 내딛게 되는 법이더군요.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사무소에 가서 종이에 도장을 찍고 가까운 사람 몇만 불러 국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대로 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뚝 끊기던 그날, 나는 정말이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던 그날, 그 사람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빚을 다 정리했다는 영수증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대신 그 사람은 그 종이를 곱게 접어 자기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 간직하고 있겠다고요. 그때 나는 그 말의 뜻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몇 해 동안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도장을 찍던 그날, 민수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식장도 아닌 동사무소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어미가 남의 집에 몸을 의탁하러 가는 자리를 자식이 어찌 웃으며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 애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어미는 이제 빚 걱정 없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굽은 등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말아 손님 며칠 대접하던 그 자리에서도 박종배는 시종 무뚝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점잖은 척하더니 손님이 가고 나자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상을 치우는 내게 어서 짐을 챙기라고 마치 일꾼 부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사들이는 거래였다는 것을요. 박종배의 집은 겉보기에는 번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방처럼 퀴퀴한 침묵 같은 것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지요. 집안 살림은 손때가 묻지 않아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에도 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방 한쪽에는 늘 잠겨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방문을 지날 때마다 까닭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토록 단단히 잠가두는 것일까? 그때는 그저 막연히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맞은 첫날 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에서는 오래 묵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박종배는 안방에서, 나는 건넌방에서 잤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뿐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차디찬 벽이 하나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자꾸만 되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나는 미처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어서 일어나 밥을 지으라고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그 집 손이 누이라는 노인의 첫인사였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부엌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새벽은 단 하루도 편히 밝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나도 이 모든 것이 곧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살다 보면 정도 들고 서로 맞춰가는 법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더 살갑게 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의 냉기는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나의 정성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럴수록 그들의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지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갚으러 들어온 한낱 일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나는 밤마다 영감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난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나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하소연을 했지요. 여보, 내가 잘못 왔나 봐요.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혼잣말이 끝나면 텅 빈 방 안에는 내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사람은 나를 아내로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그의 옷을 다리고 그의 늙은 어머니뻘 되는 손이 동서까지 모시는 일이 내 몫이 되었지요. 나는 아내가 아니라 돈을 받고 들어온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빚 5천만 원, 그것이 내 몸값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사람의 손이 누이라는 노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그 노인은 종일 안방에 누워 나를 부려먹었습니다. 물 떠와라, 발 주물러라, 죽을 새로 쑤어와라. 조금이라도 틈뜨면 지팡이로 방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호통을 쳤지요. 나도 이미 60을 넘긴 늙은 몸인데 그 집에서 나는 가장 어린 종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군부를 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 노인의 시중을 들다 보면 어느새 또 밤이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그 집 사람 누구도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 마치 처음부터 그러라고 들인 사람인 듯 나를 대했지요. 나는 가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먼저 떠난 영감이 차라리 그리웠습니다. 가난해도 정은 있었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또 어떻고요. 딸 미경이와 아들 준호는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늙은 여우라고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빚더미에 깔려있던 내가 누구의 재산을 노린다는 말입니까? 나는 억울했지만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들어온 사람의 입은 그렇게 무거운 법이더군요. 미경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를 때마다 꼭 부엌 살림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없어졌네, 무엇이 줄었네 하면서 나를 도둑 취급했지요. 하루는 안방 장롱을 열어보더니 어머니 폐물이 어디 갔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폐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 애의 눈빛은 마치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진 말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날 미경이는 끝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 보따리까지 풀어 헤쳤습니다. 행여 무얼 훔쳐두지는 않았나 살핀 것이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낡은 속옷 몇 벌과 먼저 떠난 영감의 손때 묻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미경이는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내던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그 손수건을 주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집에서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내 것이었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더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따졌지요. 왜 저런 늙은 여자를 들여 우리 재산을 축내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박종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흘끗 쳐다볼 뿐이었지요. 마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듯한 그 눈빛이 나는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술김에 내 방문을 발로 차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거친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떨었습니다. 내 나이 60이 넘도록 누군가의 발길질 소리에 떨며 밤을 새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모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집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더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따졌지요. 왜 저런 늙은 여자를 들여 우리 재산을 축내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박종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흘끗 쳐다볼 뿐이었지요. 마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듯한 그 눈빛이 나는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 집은 더 살벌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이는 날,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에 둘러앉으면 나는 그 식구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찬밥을 먹어야 했지요. 그날 나는 문득 멀리 있는 내 아들 민수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며느리는 차례상을 어떻게 차렸을까? 같은 명절인데 나는 남의 집 부엌에서 남의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름을 무슨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날 밤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옛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어도 영감과 민수와 셋이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민수가 어릴 적 세배를 하고 받은 세뱃돈을 자랑하던 모습, 영감이 흐뭇하게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가졌던 것의 귀함을 아는 법이더군요. 나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였지요. 나는 그저 부엌창 너머로 떠오른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아들의 안부를 빌었습니다. 민수야, 어미는 잘 있으니 너희나 부디 무탈하거라. 그 달빛이 내 대신 아들의 창가에도 비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종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드럽던 말씨는 온데간데 없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방이 춥다고, 자기 양말이 어디 있느냐고. 처음에는 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늙은 남자들이 다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화는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상을 물리다가 국그릇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상을 발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손이 아니라 마음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손찌검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그 눈빛은 어떤 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그의 약봉지를 잘못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봉지를 방바닥에 내던지며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문을 잠그고 며칠 동안 나와 말을 섞지 않았지요. 그 며칠의 침묵이 나에게는 천년처럼 길고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로 나무라는 편이 그 얼음 같은 침묵보다 나았습니다. 침묵으로 사람을 벌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면 부엌에 쪼그려 앉아 행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늘 다음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으로 화를 낼까? 무엇이 그의 비위를 거스를까? 그렇게 매 순간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작은 새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끝내 제 마음의 주인 자리마저 내어주게 되는 법이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누구와도 속내를 나눌 수 없으니 마음은 똥고 또 또아갔지요. 가슴에 맺힌 말들이 갈 곳을 잃고 그저 한숨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외롭게 하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헛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고 발소리만 들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누이라는 노인은 내가 조금이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려고 마루에 걸터 앉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팡이로 마루장을 두드리며 호통을 쳤지요. 돈 받고 들어온 사람이 무슨 염치로 앉아 쉬느냐고요. 나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처지가 정말로 그러했으니까요. 하루는 그 노인의 옷을 빨다가 손이 곱아 빨래 방망이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것을 보고 다 늙은 게 손도 야무지지 못하다며 한참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물에 다시 빨래를 헹궜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위해 이런 수모를 견디고 있는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누가 볼까봐 얼른 닦아내야 했습니다. 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였지요. 나는 그 집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마당에 시든 화분에 물을 주고 먼지 앉은 살림을 닦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지요.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은 나의 그런 마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베푼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나의 정성은 메마른 땅에 뿌린 물처럼 흔적도 없이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단 한 푼도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영수증을 가져오라 했고 콩나물 한 봉지 값까지 일일이 따졌습니다. 내가 빚을 갚은 그 돈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네 빚을 갚아주었으니 너는 평생토록 내게 갚아야 한다고요. 겨울이 되어도 그는 내게 두툼한 옷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추운 부엌에서 영감이 살아생전 입던 낡은 속옷을 껴입고 일했습니다. 어쩌다 몸이 아파 약 한 첩이 필요해도 그 앞에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늙은 몸이 여기저기 쑤셔도 나는 그저 끙끙 앓으며 참았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는 일조차 그 집에서는 사치였으니까요. 돈에 묶인 사람의 신세가 그렇게 서럽고 초라한 것이더군요. 한 번은 김씨 할머니가 안쓰러워 자기 두루마기를 하나 내게 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고 캐물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눈물로 사양했습니다. 남이 주는 옷 한 벌조차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신세라니 나는 그날 내 처지가 그렇게 가여웠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날이면 그는 동전 한 템까지 세어서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면 산 물건과 영수증을 일일이 맞춰보았지요. 두부 한 무를 더 샀다고 콩나물이 비싸다고 한참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평생 살림을 알뜰하게 해온 사람인데 그 집에서는 도둑이라도 된 양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조차 내 사정을 눈치채고 혀를 차곤 했지요. 그 측은한 눈길이 나는 또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반가워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는 그 호의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또 무슨 추궁을 당할지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콩나물을 파는 늙은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사정을 눈치챘는지 올 때마다 콩나물을 한 줌씩 더 얹어 주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히지 않게 슬그머니 봉지에 넣어주면서요.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손길에 나는 매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모진 세상에도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더군요. 나는 그 한 줌의 정으로 그 모진 나날을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지요. 사람들이 놀라 나를 둘러쌌고 그 콩나물 아주머니가 달려와 내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집에 늦었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쓰러져 누운 와중에도 나는 내 몸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내 신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종배는 늦었다며 또 한바탕 나무랐습니다. 내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내 안색이 어떤지, 내가 끼니는 거르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요. 사람이 사람을 이토록 무심히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새삼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아들 민수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종배는 내가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친정 자식한테 무얼 그리 빼돌리느냐고 통화하는 옆에서 귀를 세우고 들었지요. 나는 점점 바깥 세상과 끊어져 갔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혼자 갇힌 것처럼 하루하루가 캄캄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집으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화기를 들자 박종배가 어느새 다가와 그 수화기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잘 계시니 걱정 말라며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요. 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저 멀어지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만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식이 지척에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사무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자꾸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여인이 하얀 한복을 입고 그 잠긴 방문 앞에 서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꿈이었지요.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나를 보다가 어서 이곳을 떠나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나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면 옆방에서 박종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부디 오늘 밤만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캄캄한 방 안에서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리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라도 매달리게 되는 법이더군요. 그 무렵 나는 길에서 우연히 민수 또래의 청년을 보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내 아들도 저렇게 어딘가에서 제 식구를 건사하며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손주들은 그새 얼마나 컸을까? 며느리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묻고 싶은 것은 산처럼 쌓여가는데 나는 그 무엇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그 집에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민수가 어릴 적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말라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매달리던 그 작은 아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다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 정작 어미인 내가 그 아이 곁을 떠나 이 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얄갑지요. 나는 그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또 살게 합니다. 나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언젠가 꼭 그 아이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작은 다짐이 나를 지탱한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그 추운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민수도 어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애는 어미가 제 발로 택한 길이라 여겨 차마 깊이 캐묻지 못했지요. 나 또한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때로는 사람을 갈라놓는 법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씨 할머니가 나를 슬그머니 부르더군요. 담장 너머로 나를 한참 바라보던 그분의 눈빛이 어쩐지 측은하고도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분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댁은 그 집 먼저 안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박종배에게 나보다 먼저 살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살던 그 부인은 마음씨 곱고 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 역시 어려운 형편에 그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처럼 빚에 쫓겨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부인도 그 집에서 종처럼 부려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그 부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갔다기보다는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인이 친정으로 갔다고도 하고 먼 데로 떠났다고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뒤로 그 부인의 얼굴을 다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부인이 사라지기 며칠 전 마을에서 그 부인을 마주쳤다고 했지요. 그때 그 부인의 손목에는 시퍼런 자국이 있었고 눈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김씨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부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날 그 부인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 부인을 떠올리며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부인은 새벽이면 늘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담장 너머로 김씨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던 곱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부인의 웃음이 사라졌고 마당을 쓰는 손길에도 힘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예 마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들어가는 것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어쩌지 못했다고 김씨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부인의 일을 모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 두려워 다들 못 본 척 입을 다물었던 것이지요. 그 부인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박종배는 그 부인이 친정으로 갔다고만 했고 누구도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마을 사람들의 침묵 속에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나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바로 그 부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엌, 같은 침묵. 그 부인이 걸었던 그 길을 나는 한 걸음씩 똑같이 따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박종배가 화를 낼 때마다 그의 눈빛에 서리던 그 차가운 기운, 그것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곱고 참하던 그 부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아무도 그 뒤를 모른다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잠긴 작은 방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박종배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그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오래 묵은 냄새가 새어나왔지요. 나는 그 방 앞에서 까닭 모를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저 방 안에 사라진 그 부인의 흔적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락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한복 한 벌과 빛이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지요. 곱고 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라졌다는 그 먼저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부인이 사진 속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한복 자락 사이에서 나는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써 내려간 듯한 글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고, 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그 글은 채 끝맺지도 못한 채 끊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의 두려움이 마치 내 두려움처럼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잠긴 방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그 방 쪽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새어 나오는 듯도 했습니다. 늙은 집이 우는 소리였을 테지만 내 귀에는 자꾸만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지요. 나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비밀은 알지 못하는 채로 두는 것이 차라리 견딜 만한 법이니까요. 한 번은 박종배가 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낮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 소리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올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광경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다락의 상자를 들킬까봐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행여 내가 그 부인의 흔적을 보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그 사진 속 부인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고 상자는 다시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인이 끝맺지 못한 글의 마지막 구절이 자꾸만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던 그 떨리는 글씨가 말입니다. 나는 그 사진과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행여 박종배가 알아챌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그 부인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부인이 걸었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끝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으리라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사무소에서 나온 젊은 복지사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살피러 다닌다고 했지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어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박종배가 어느새 문 앞을 막아서더니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며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그 복지사의 등 뒤에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바깥으로 향하던 가느다란 빛 한 줄기가 닫혀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의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담장 밖 사람들에게 좀처럼 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번듯한 그 집과 점잖은 척하는 그 사람만 보았지 그 안에서 한 늙은 여자가 어떻게 시들어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집 담장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니까요.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담장을 넘어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먼저 사라진 그 부인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그저 담장 너머로 내미는 따뜻한 손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내밀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나는 그 시절 누구를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무사히 저물기를, 오늘 밤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사람이 가장 약해지면 바라는 것이 그렇게 작아지더군요. 큰 행복도 큰 욕심도 다 사라지고 오직 무탈한 하루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바람 하나를 붙들고 나는 그 긴 겨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그 복지사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한마디를 못했을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무서운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오래 살다 보면 어느새 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법이더군요. 나는 점점 사라진 그 부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그 집을 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따리도 챙기지 못한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큰 길까지 걸어 나갔지요. 그런데 막상 거리에 서고 보니 내가 갈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자니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고 친구 집에 신세를 지자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나는 결국 해가 질 무렵 다시 그 집 대문 앞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이에게는 그 모진 집조차 한 끼 밥과 잠자리가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박종배는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을 쐬고 왔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빛은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다시는 멋대로 집을 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어떤 호통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사람처럼 그 집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차츰 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도 나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등은 굽고 얼굴에는 그늘이 졌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 많던 내가 그 집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그토록 귀하고도 어려운 것인 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도 옆집 김씨 할머니는 가끔 담장 너머로 따뜻한 것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 한 알, 갓 부친 부침개 한 조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외출한 틈을 타 우리는 담장 아래에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짧은 순간이 그 집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담장 하나를 넘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더군요. 하루는 김씨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댁은 절대 그 먼저 부인처럼 되지 말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그 집을 나오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뒤로 나를 사람으로 걱정해준 첫마디였으니까요. 나는 그 따뜻한 손을 잡고 꼭 그러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조금 편한 잠을 잤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비록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일 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지요. 어쩌면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진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그 집에서 보낸 가장 길고 추웠던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잠시 후면 그 집의 닫힌 방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 겨울 박종배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한 사람이라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몸이 약해지는 것이 마치 내 탓이라도 되는 양 애좀은 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병이 들자 그는 더욱 나를 옆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밤새 곁에서 시중을 들게 했지요.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약이 쓰다고 죽이 식었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나는 밤낮 없이 그 곁을 지키느라 내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나도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거울 속에 나는 그 부인의 사진처럼 빛이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두어 시간마다 나를 깨워 물을 찾고 이불을 고쳐달라 하고 등을 두드려달라 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의 머리맡을 지켰지요. 그러면서도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다 보면 내가 환자인지 그가 환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돌보는 일이 그토록 사람을 지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병수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막상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먼저 떠난 영감을 떠나보낸 그 시절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자리를 2번이나 지키게 되다니 내 팔자가 어찌 이런가 싶었지요. 그러나 2사람을 보내는 내 마음의 무게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이었고 한 사람은 두려움이었으니까요.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그 집에 하루하루도 차갑게 얼어붙어 갔지요. 병든 그는 점점 더 자주 그 부인의 이름을 불렀고 자식들은 점점 더 자주 다투었으며 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그가 잠시 정신이 맑아진 틈에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그 다정한 말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워하던 마음과 가엾어하던 마음이 한꺼번에 뒤엉켜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모순된 것인 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이면 그는 다시 사나워졌고 나는 다시 그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잠깐의 따뜻함과 긴 두려움 사이에서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집에서 내가 겪은 가장 잔인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워할 수만 있었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텐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병이 들자 더욱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혹시라도 내 손에 넘어갈까봐 그것을 지키러 온 것이었지요. 미경이는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한 푼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초에 나는 그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재산 이야기로 다투었습니다. 병든 아비가 듣는 줄도 모르고 건물은 누가 갖느니, 통장은 어떻게 나누느니 목소리를 높였지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사람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됩니다. 그 사람도 막상 병들어 누우니 자식들에게는 그저 재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문득 멀리 있는 내 아들 민수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경이와 준호는 변호사를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할 때 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며 병상에 누운 사람에게 이런저런 서류를 들이밀었지요. 나는 그 광경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부엌으로 물러나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내가 바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저 사람답게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내가 행여 무얼 챙길까봐 밤에도 번갈아 그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병든 아비의 약 1번, 죽 1수를 떠먹이는 일은 모두 내 몫으로 떠넘겼지요. 효도는 입으로만 하고 받은 일은 모두 남에게 맡기는 그 모습이 나는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가난해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효자가 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마음이 있어야 효자가 나는 것이지요. 병이 깊어갈수록 박종배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 이름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에 대고 손을 내저으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마음속에 무거운 죄 하나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떤 밤이면 그는 잠에서 깨어나 벽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라고,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옆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평생 지은 죄는 결국 그 마지막 밤에 모두 제 발로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그가 헛소리를 하는 밤이면 나는 그의 곁에서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부인에게 빌었고 어떤 밤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잠긴 방을 가리키며 저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나는 그 곁에서 그가 평생 등에 지고 살아온 짐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모질게 군 죄는 끝내 제 마음을 갉아먹고야 마는 법이더군요. 낮이 되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나워졌습니다. 밤의 두려움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는지 더욱 매섭게 나를 몰아붙였지요. 나는 그 사람의 낮과 밤을 모두 견디며 점점 더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가엾기도 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가엾어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더군요. 어느 깊은 밤, 그가 나를 머리맡에 불러 앉혔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떠난 그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다고요. 그 사람도 빚 때문에 자기에게 시집을 왔고 자기는 그 빚을 빌미로 그 사람을 종처럼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려 하던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 밤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그 밤의 일이 오히려 첫마디 말보다 더 또렷하게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곱고 참하던 그 부인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나는 차마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듣지 않는 편이 사람을 살게 하는 법이니까요. 그는 그날 밤 내 손을 꼭 붙잡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떠나거든 그 잠긴 방만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부인의 바랜 한복과 끝맺지 못한 그 글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요. 빚이고 뭐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그 부인처럼 흔적 없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몰래 아들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요. 편지를 쓰는 내내 내 손은 떨렸습니다. 행여 그 사람에게 들킬까 글자 하나 쓸 때마다 방문을 돌아보았지요. 나는 그 편지를 속옷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가 시장에 가는 길에 몰래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시 자식의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빈손이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던 날 하마터면 그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내가 막 봉투에 편지를 넣고 있을 때 인기척도 없이 방문이 열렸으니까요. 나는 황급히 편지를 치맛자락 밑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손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얼 찾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편지를 들켰더라면 나 역시 그 부인처럼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가는 길에 꼭 붙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아들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그 작은 희망 하나가 그 무서운 집에서 나를 버티게 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어루만지며 부디 이 마음이 자식에게 가닿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 내가 품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내가 떠날 결심을 한 바로 그 무렵 박종배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졌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 곁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곧 그날 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분명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한참을 허공에서 떨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릿속으로는 지난 몇 해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엌대기처럼 부려지던 날들, 콩나물값까지 따지던 그 목소리, 곱고 참하던 그 부인의 사라진 얼굴. 나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잠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그 망설임을 떨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다만 그 망설였던 짧은 시간이 평생 내 가슴에 멍울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박종배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겨울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나는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망설임만큼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박종배가 떠나자 그의 자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를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내 몫이 아니라며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처음 들어올 때 가져온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갚았던 그 빚만큼은 다시 지지 않게 되었지요. 그것 하나가 그 모진 세월의 유일한 대가였습니다. 그 집을 나오던 날 나는 그 잠긴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방은 끝내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안에 잠든 사연이 무엇이었든 이제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대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그 부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기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늙은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넘어갔지요. 누구도 그 집의 닫힌 방문 뒤를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라졌던 그 부인의 일도, 박종배가 떠난 그 밤의 일도 모두 시간 속에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나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아들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반기지 않았지만 민수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다고.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벌써 20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80을 넘긴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절벽으로 내몰고 그 절벽 끝에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요. 내가 그때 그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집 한 칸을 잃고 길에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캄캄한 우물 속에서 몇 해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겨울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절박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이 구원의 손인지 올가미인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사람의 존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에는 발을 들이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이 아니라 평생 갚지 못할 더 큰 빚을 지는 일이니까요. 오늘 밤도 나는 가끔 그 부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곱고 참했다는,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 부인 말입니다. 나는 그분 대신 살아남아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내미는 손이 너무 달콤하거든 한 번쯤 그 손의 무게를 의심해 보시기를. 세상에 공짜로 갚아주는 빚은 없으니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영상을 꼭 눌러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서늘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